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 계속 들어와서 쌓여요. 테슬라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앞두고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부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어떤 것은 부채라고 하는데 실제 부채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러면 테슬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재무제표라고 하면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그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테슬라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돈이 다 들어오는데 이게 다 돈이 들어와서 쌓이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지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가 지금 테슬라의 그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코간레오라는 지금 그 대주주가, 슈퍼개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올해도 그 게리 블랙의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10빌리언 정도 현금 흐름이 남고, 이 프리 캐시 플로우라 그래서 잉여의 현금 흐름이죠. 그러니까 돈 나갈 거 다 나가고 기업에 남은 이 현금 FCF가 그 올해는 10빌리언 남고 내년에는 20빌리언 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1450원이니까 10빌리언이라고 하면은 한 14조, 15조 원 정도 되는 거고, 내년에는 20빌리언이면은 한 28조 원, 29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현금이 지금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fter capacity expansion 그래가지고 지금 캐나다에다가 기가 팩토리 하나 더 짓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 한 7빌리언, 내년에 한 8빌리언 들어갈 거니까 여기 15빌리언 나가는 거 현금 그거 다 쓰고 나서도 올해 10빌리언, 내년에 20빌리언 남으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게리 블랙이 고관레오의 말이 100% 맞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의 현금 흐름이 너무나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 버는 게 가장 쉬웠어요 라고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죠. 게리 블랙이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금 흐름 예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프리캐치 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 나갈 거 다 나가고 이제 기업에 이제 남는 돈입니다. 현금, 실제 현금. 이 현금 흐름이 게리 블랙이 예측할 때는 올해는 10빌리언, 내년에 20빌리언, 그 다음에 2024년에는 32빌리언, 2025년에는 49빌리언, 2026년에는 67빌리언 해가지고 이 향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기업에 쌓일 그 현금이 얼마냐? 약 180빌리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쳤을 때 한 250조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이제 거의 돈을 찍어내듯이 지금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이 현금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이 거꾸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난객 기준으로 그 넷인컴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중심으로 순이익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는 항목들은 더해주고 현금이 나가는 항목들은 또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해 한 14빌리언 정도, 14.6빌리언 정도 순이익이 날 것 같다. 난객 기준으로 14.6빌리언 정도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현금이 안 나가는 거는 삼각비죠. 그 다음에 삼각비가 한 3.6빌리언. 근데 공장 짓는다고 돈이 나가는 거는 지금 올해 7빌리언, 내년에 8빌리언 해가지고 그 캐나다에 기가 팩토리 짓는데 올해 내년 해서 한 15빌리언 정도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도 보게 되면 각각 이제 12빌리언, 14빌리언, 15빌리언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개씩 기가팩토리 짓는 걸로 지금 계산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금 흐름이 많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보다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되니까 실제 현금 흐름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가팩토리 하나 지었을 때 훨씬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이 뭐 전기차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약 한 250조 원 정도 될 거다. 다 이제 공장 짓는 데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현금 나가는 거 다 빼고 나서 기업에 남는 돈이 향후 5년 동안 25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을 찍어내는 그런 기계다, 테슬라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알고 계시면은 훨씬 기업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듣는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보다 실제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자로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기본적으로 딱 머리에 놓고 계시면은 금방금방 또 이해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먼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 벌고 얼마 썼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도 얼마 벌고 얼마 썼다. 그 다음에 분기, 석 달 기준으로 분기별로 얼마 벌고 얼마 썼다. 이것을 이제 나타낸 것이 그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2022년 1분기 때 얼마 벌고 얼마 썼다. 2022년 그 2분기 때 얼마 벌고 얼마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이 곧 나올 텐데 2분기 때는 이제 상하이 공장이 그 셧다운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생산 한 달 동안이나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그 정도로 이제 악조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것들 다 이제 극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67빌리언, 그 차를 팔아가지고 67빌리언을 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뭐 10% 이하로 되는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전기차를 팔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얻는다, 이렇게만 이제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67빌리언을 벌어 2분기 석 달 동안에 4, 5, 6월이죠. 석 달 동안에 67빌리언을 벌었다. 근데 매출원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들어가는 뭐 철판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뭐 그런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있죠. 그런 건 다 합쳤을 때 49빌리언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18빌리언이 남습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말고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접 비용 4빌리언,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이제 10빌리언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자,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연구개발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 얼마나 이 연구개발에 진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최근에 AI 데이라고 해서 지금 로봇을 또 개발하고 있잖아요. 로봇에다가 범용 그 인공지능을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잘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 연구개발비를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 되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을 다 벌어들이고 나서 나가는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2분기에만 10빌리언이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저기 1분기에는 62빌리언 벌어가지고 9빌리언, 거의 비슷한 거죠. 한 분기에 거의 이제 10빌리언씩 지금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이 에비타라고 있습니다. 밑에 먼저 더 설명하고 할게요.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내고 나면 이제 순이익이 나는데 이제 9.5빌리언이죠. 자, 한 분기에 9.5빌리언 순이익이 남았고 지난 분기는 8.4빌리언이죠. 그러니까 올해 3분기는 이제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차를 더 많이 팔았잖아요. 2분기에는 한 달 동안이나 기가상하게 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장을 이제 리오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패시티도 더 확장을 했죠.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커패시티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팔게 되면 규모의 경제로 저 원가는 훨씬 더 이제 다운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순이익이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지금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에비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에비타에 대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에비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항상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설명을 이제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 쉽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측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과 에비타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우리가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딱 수익과 비용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 영업이익이 있고,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가팩토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돈이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회계 기준으로는 돈이 나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제 돈이 나가지는 않았는데 돈이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는 다시 거꾸로 이제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실제 현금 흐름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4.295빌리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가팩토리를 지었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이제 내용연소를 30년이라고 봐요. 자, 이제 내용연소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이 공장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공장이 30년 동안 있을 것 같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약에 10빌리언이라고 친다면 이 10빌리언을 30분의 1로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30분의 1씩 공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30분의 1씩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장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가는데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기업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이 있다고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에비타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보다 에비타를 훨씬 더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이 제조업이라고 제조업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에비타 기준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비타도 훨씬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 영업이익보다 에비타가 더 좋고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 드려볼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제가 이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 영업이익이다 말씀드렸죠. 이 회계 원칙을 이제 갭이라고 합니다. 자, 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하는데, 즉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니까 갭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회계 원칙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 할 때는 이 갭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실 때 이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계산할 때는 난갭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즉 현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갭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회계 원칙이 아니라 현금으로 하기 위해서 그 갭 기준이 아닌 난갭 기준으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비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서 그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돈이 안 나갔지만 그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실제 기업이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실제 현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전 그 영업이익으로 나타내는 것을 에비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비타는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각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제 장부를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갭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갭이 실제로 이 회사의 그 수익 창출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실제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에비타를 측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갭 기준이 아닌 난갭 기준으로 많이 이제 그 측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 또는 1년 동안 돈을 이렇게 벌어들였다 하면 그 벌어들인 돈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에 또 합치면 지금 그 재무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서
2분기 때 돈을 이만큼 이제 벌어온 거죠. 얼마 벌고 얼마 써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벌어온 거랑 이제 다 합쳐야 되겠죠. 그 다 합쳐서 나타내는 표가 뭐다?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에는 자,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 자산하고 같은 금액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샀어요. 집을 샀을 때 이 집의 시가가 보면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산은 이 아파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68빌리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 안에는 진짜 내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내 돈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돈은 36빌리언이고 나머지는 그럼 뭐겠어요? 은행에서 빌리든지 아니면 전세 끼고 샀으면 그 전세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내 돈이 아닌 게 뭐냐면 이 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보통 내 자산이다 생각하면 이 아파트 가격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실제 내 돈은 자본, 그 다음에 남의 돈, 은행 돈이든 뭐 전세든 뭐 이렇게 쳤을 때 그걸 이제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와 자본을 합하면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에 돈을 이제 벌어왔기 때문에 그 돈 벌어온 돈이랑 실제 나간 돈이랑 이런 것들을 이 재무상태표에다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자산이 되게 되는데, 이 자산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현금을 계속해서 이제 벌어오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성 자산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현금을 더 많이 벌어오게 되니까, 그죠? 근데 현금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다.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종류가 이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매출채권은 이제 돈 받을 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재고자산은 남아 있는데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원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차 이제 원가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서 차를 만들어서 팔면 다시 이제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테슬라가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부채 중에도 부채가 있는 것이 있고 부채가 아닌 것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부채 총계라고 해서 부채가 들어오는데, 아마 부채가 없다는 말은 거의 이제 테슬라가 빌린 돈이 이제 없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본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남의 돈보다 일단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채 총계가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0.8빌리언이고 자본 총계가 36.3빌리언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 훨씬 이제 많죠. 자, 내 돈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채는 뭐가 있느냐 하면 매입 채무라고 있습니다. 이 매입 채무는 뭐냐면 이제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사오겠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사올 거고, 뭐 철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6월 30일 딱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차 만들어 근데 필요한 재료들 이제 먼저 가져오고 돈은 이제 나중에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 11.2빌리언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돈이 나가면서 또 원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런 재료들 가지고 온 걸 매입 채무 등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서 1.5빌리언입니다. 이거는 1년 내에 이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2.8빌리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이제 빚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채 총계로 봤을 때는 실제 빌린 돈은 얼마 없는 거죠. 그죠? 이 매입 채무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죠? 차 만들어서 팔게 되면 현금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매입 채무는 이제 빚이라고 보지는 않고, 실제 이제 빚은 여기 보면은 그 단기 차입금 1.5빌리언, 장기 차입금 2.8빌리언인데 거의 70빌리언 중에서 차지하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빚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연 수익인데 이게 부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그 회계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인데 왜 부채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래 되냐면, 자, 우리가 어떤 뭐 자동차를 팔기 전에 선수건 같은 거를 받거나 뭐 FSD와 관련된 그런
이제 릴리즈 하기 전에 어떤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금을 일단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현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았죠. 차를 완전하게 고객에게 인도하지 않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내가 차를 고객에게 인도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FSD라든지 그런 어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을 때 그걸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이게 부채인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앞으로는 이윤수익이란 건 지금 이익이 될 텐데 아직까지 내가 제공 서비스나 그 고객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부채로 잡혀져 있는 건데 이건 다 이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 항목이 있지만 시점에 따라서 이제 부채에 들어와 있지 실제로는 그 이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부채가 아니라 앞으로 이익이 될 부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연 수익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익잉여금은 실제로 이제 자본에 대해 더해지는 겁니다. 내 돈이 있을 거고 이제 벌어온 게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제 그 자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재무상태표 전체를 보게 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부채도 이제 늘어나게 되지만 이 부채 늘어나는 것보다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자본 늘어나는 크기도 훨씬 더 커집니다. 왜? 돈을 더 많이 벌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로만 보게 되면 얼핏 이제 느낌이 바로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빨리 좀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과 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연도별로 살펴보시면은 급속하게 지금 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량 판매 대수, 인도량 대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률도 훨씬 좋아지게 되죠. 2분기 때는 좀 좋지 않지만 지금 이제 3분기 때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2분기 때는 일시적으로 공장이 폐쇄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떨어진 거지만 실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부채 비율도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죠. 자,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본 가지고 벌어들이는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진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는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난다는 건 이 기업의 가성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순자산 배수가 이제 떨어진다는 거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여기 낮아지면 이제 저평가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성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이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돈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래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주가와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됐을 때 지금 22년 6월입니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당 순이익은 훨씬 더 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가와 주당 매출액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이 Rich Dad Poor Dad이라고 해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산은 뭐다? 현금 흐름을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자산이지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현금을 유출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부채다. 현금 asset이 아니라 liability라는 거죠. 즉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테슬라는 아주 훌륭한 자산이다.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돈 버는 게 가장 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알게 되면은 이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투자자로서의 어떤 지식도 넓어지고 또 투자하는 그 마음도 훨씬 더 단단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의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